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KIF라는 좋은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에 초청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는 사실은 인더스트리에서 온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 지금 어떻게 이동통신 기술이 흘러오고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말 그대로 Myth and Reality,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 이상과 실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발표는 일단 짧게 우리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이후에 지금까지 1G부터 5G까지 어떻게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해 왔는지를 잠시 살펴본 이후에 5G의 어떤 특성, key feature, 그리고 5G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는 말 그대로 와이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함의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선을 갖고 통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갖고 통신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선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친구와 만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선이라는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을 가지고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일일이 한 분들이 다 선을 갖고 저와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죠. 근데 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인포메이션을 여기 계신 분한테 쫙 브로드캐스팅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똑같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보내도 적절한 프로세싱을 하면 제가 다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모두가 다 공유하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상대방과 보내는 신호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잡음이 될, 소위 말하는 간섭 잡음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간섭이라는 개념 자체는 절대 악인 개념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를 높여 얘기하면 저랑 제 같이 앉아있는 파트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높여야겠죠. 자, 그래서 저와 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간섭이고 또 똑같은 맥락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저한테 간섭이지만 그들한테는 또 유용한 신호고. 그래서 이 간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렐러티브한 개념이고 우리 무선 이동통신에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신호의 세기는 계속 변화가 크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신호 세기의 플럭추에이션을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페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선이 있는 세상과 선이 없는 세상은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간 삶을 크게 바꿔놨고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비즈니스나 이커머스 그리고 또 이로부터 파생된 모빌리티 혁명이나 굉장히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들이 그 근간에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레볼루션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한번 고찰을 해보면요.
지금은 이제 먼 옛날 얘기 같지만 이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1세대 이동통신이 나왔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평범해 보이고 아비어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앞서 연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바라보면 모든 게 아비어스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레볼루션한 테크놀로지였다. 왜? 우리가 진짜 보이스 콜을 집 전화가 아니라 진짜 이 디바이스, 핸드셋 디바이스를 갖고 이제 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드라마틱한 레볼루션이었고 우리 통신혁명의 어떤 출발점이자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G가 나왔고 2G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컨버전이 됐고 변화가 돼서 2G에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텍스트 메시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G 시절이 이제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이스 콜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 당시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저항이랄까 혹은 페네트레이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의 큰 장점이 디지털은 굉장히 복사도 무한정 복사할 수 있고 프로세싱이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G서부터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G에서는 근본적인 이제 많은 유저를 서포트하는 방식이 1D의 FDMA, 2D의 TDMA에서 CDMA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리소스를 쉐어링을 해야겠죠. 내가 독점적으로 쓰고 다른 사람은 통신하지 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자원을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D에서는 프리퀀시 축에서 주파수 축에서 주파수 쪽에서 오케이 너는 이쪽 주파수를 써, 너는 이쪽 주파수를 써 해서 프리퀀시 디비전으로 이제 여러 유저를 서포트를 했고요. 2G에서는 TDMA라고 해서 이제 타임 축을 쪼개서 너 0.1초 동안 통신하고 그 다음 사람 0.1초 동안 통신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축을 쪼개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근데 3G에서부터는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 해서 CDMA 기술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통신할 수 있게 주어진 프리퀀시나 주어진 타임 슬라이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유저에게 어떤 코드를 할당해서 그 코드와 코드 사이에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오소고널리티 서로 연관성이 없게 잘 디자인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유저를 서포트하고 특히 핸드오버라는 이동성에 대해서 릴라이빌리티를 향상시킨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G의 특성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디지털 서비스들을 새로이 이제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2메가 지금 2메가 bps를 얘기하면 다들 코웃음을 치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2메가 bps라 그러면 굉장히 챌린징하고 데이터 레이시 드라마틱하게 2G부터 높아진 데이터 레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메일이나 뭐 온라인 쇼핑이나 혹은 뭐 뱅킹이나 게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3G서부터 조금씩 태동하고 뭐 많은 회사들 여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지만 그 온라인에 기반한 벤처나 스타트업이 3G 시대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G가 뭐 절반의 성공 혹은 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거기에서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광고했던 게 이제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영상 통화라는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상 사실 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뭐 전화를 해서 뭐 맥주 마시고 있는데 당신 어디 있어? 그러면 이게 받기 부담스럽거든요. 똑같이 또 좀 깨끗한 모습에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고 싶은데 보통은 집에서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도 사실은 뭐 페이스타임이니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비디오 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아주 파퓰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3G에서는 비디오 콜이라는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동통신의 꽃은 이제 4G LTE에서부터 이제 큰 대성공을 거뒀는데 기본적으로 LTE의 철학은 주파수 쪽에서 프로세싱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이름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es라 그래서 직교 뭐 주파수 축의 분할한 다중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기술. 그래서 이제 OFDMA라는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주파수 축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주파수 축에서 하나의 그 작은 주파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브 캐리어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디자인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유저의 서포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편해졌다는 게 LTE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파수 축이 있으면 주파수 축을 우리가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의 서브 캐리어 작은 프리퀀시 엑시스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보내는 정보에 대한 프로세싱이 편해지고 복잡한 수신기나 이런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이퀄라이저나 이런 기술들이 다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싱만으로도 동작이 가능한 컨셉추얼리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저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냐. 제가 기지국이라 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모바일 유저, 모바일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인터넷 브라우징도 하실 거고 카카오톡도 하실 거고 지금 뭐 온라인 뱅킹도 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주파수 축과 타임 축이 있을 때 거기에서 번들로 어떤 적절한 영역을 잘라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할당을 해주고요. 그 사용자는 그 영역에 대해서 사용이 끝나면 그 자원을 회수해서 또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그 자원을 할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사과를 도매상에 가서 산다 그러면 낱개로 사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박스로 팔죠. 비슷한 맥락으로 LTE 시스템에서도 이 무선 자원 리소스를 여기 보시면 짙은 녹색으로 표현된 박스에 담아서 유저 한 명한테 주고 그 유저가 그걸 사용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자기에 필요한 뭐 서비스를 네이버에 가서 기사 검색을 하고 나면 그 리소스를 다시 회수해서 그 다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스케줄링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 스트럭처를 보면 이 얘기를 제가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시간을 쪼개서 각 시간에서 리소스들이 있고 와이어리스 리소스들이 있고 그 리소스를 사용자한테 필요한 사람이 손들면 빨리 줘서 그 사람이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사용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LTE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파수 축을 잘게 쪼개서 유연하게 프로세싱을 하고 스펙트럼 역시 작은 스펙트럼부터 큰 스펙트럼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중 안테나라고 해서 여러분 집에 이제 셋탑박스나 혹은 뭐 집에 모뎀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 보통 안테나가 2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테나가 예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2개, 4개 혹은 그 이상의 안테나를 둬서 훨씬 더 릴라이비티와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LTE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채널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채널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채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좀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좀 어댑티브하고 플렉서블한 스킴이 제공이 돼서 굉장히 시스템이 플렉서블하고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LTE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LTE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혹은 중남미, 아프리카를 가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동통신 방식이 아직도 LTE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G 원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4G LTE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거기서 큰 자신감을 가진 이제 와이어리스 사업을 하는 여러 사업자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여러 이제 컴퍼니들이 이제 그걸 넘어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제안해 보자. 그게 이제 5G 와이어리스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모든 게 탑다운으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5G가 필요한가에 대한 처음에 니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더 이상 인간이 통신을 사용하는 엔드 커스터머, 물론 계속 엔드 커스터머, 엔드 유저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띵이라고 불리는 사물들이 이제 통신의 어떤 서비스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G LTE까지는 대부분의 통신을 하는 주체가 휴먼 투 휴먼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5G서부터는 휴먼 투 머신 혹은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서비스의 어떤 실제 엔드 유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fully connected society라 그래서 뭐 그림자로 보면 이 그림자는 계속 제가 이동하면 그림자는 저를 쫓아다니죠. 비슷한 맥락으로 텍타일 인터넷이라 그러면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디 있건 간에 이 인터넷 서비스가 나를 풀리 서포트 해주는, 다시 말해서 인터넷과 내 자신이 그냥 한 몸처럼 이제 나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가자라는 모티베이션이 5G의 또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동하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IT 혁명을 일으켜서 뭐 한국도 미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테슬라니, 구글이니, 애플이니, 뭐 아마존이니,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해가지고 대부분의 IT 컴퍼니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찾고 있죠. 뭐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팜, 그다음에 리모트 헬스케어 앤 서저리, 그다음에 VR, AR.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미래 기술들이 이제 5G에서 이제 태동하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G와 그 이전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전의 커머셜은 이제 제가 뭐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2G가 되면 어떤 슬로건이나 프로모션을 했냐면 1G보다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3G의 커머셜을 하면요. 2G보다 뭐 10배 빠르다, 20배 빠르다 이런 어떤 슬로건으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됐습니다. 4G 역시 3G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훨씬 전송 속도가 빠르고 영화를 몇 초에 다운로드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5G는 물론 4G보다 더 데이터 레이시 향상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소위 말하는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예에는 뭐 레이턴시, 어떤 통신의 지연 시간이랄까, 스케일러빌리티,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이제 서포트 돼야 되는 이슈, 그 외에도 릴라이빌리티나 에너지 에피션시 등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띵들, IoT 디바이스 그리고 사물이나 뭐 자동차, 드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들이 통신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 조건, 그런 어떤 띵들이 필요한 요구가 단순하게 전송 속도나 데이터 레이트만으로는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한 2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고도화된 4단계나 5단계로 가려고 그러면 통신이 풀리 서포트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죠. 왜? 사람은 이제 누워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앞서간 자동차가 갑자기 뭐 공사나 무슨 문제를 발견했을 때 뒤에 자동차한테 뭐 이머전시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시그널이 뭐 5초 후에 전송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고가 나고 다 사람이 굉장히 죽거나 다치고 뭐 차는 다 망가지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송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뭐 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 통신의 지연 시간이라든가 또 센서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우리가 밤마다 가서 연결을 해서 차지를 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에피션시나 릴라이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죠.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못 먹던 시절에는 밥을 먹고 삼시세끼를 먹으면 그게 유일한 가치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인생의 행복도 느껴야 되고 어떨 때는 평안도 느껴야 되고 또 뭐 가치 추구도 하고 이 사실은 다가치 사회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5G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컨디션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큰 세 개의 축을 디파인했는데 하나 축은 EMBB라 그래서 뭐 Enhanced Mobile Broadband라는 약어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데이터 레이시 많이 필요한 축, 그 다음에 MMT,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머신으로 표현되는 띵들을 서포트하는 축, 그 다음에 URLLC라고 표현되는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 지연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축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장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트라이앵글에서 EMBB로 표현되는 데이터 레이스의 굉장히 헝그리한 애플리케이션 축,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처럼 레이턴시와 릴라이빌리티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축,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팜, 뭐 혹은 센서 네트워크처럼 굉장히 많은 머신 타입 디바이스를 서포트하기 축을 삼각형으로 두고, 물론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하나의 축에만 있지 않겠죠.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경우도 있고 뭐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큰 세 개의 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게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꽃을 피울 거다. 이런 어떤 탑다운 철학 필라서피를 갖고 시스템이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G의 키 테크놀로지라 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브 6라고 해서 6GHz 미만의 뭐 1.8기가나 900MHz나 이런 어떤 밴드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뭐 우리 땅도 그렇잖아요. 땅도 도심에 뭐 어떤 좋은 뭐 강남에 땅이 없어지면 그린벨트도 개발하고 또 도시의 땅이 부족하면 조금 이제 루럴 에리어로 가서 이제 그쪽도 개척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스펙트럼도 소위 말하는 전파 특성이 좋은 낮은 프리퀀시 밴드는 이미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높은 주파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5G에서 등장한 게 소위 말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두 축이 있는데 3.5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도 비슷하지만 3.5기가 밴드와 28기가 밴드의 두 개 밴드를 이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통신사가 이제 가져갔고요. 당연히 높은 쪽 주파수가 훨씬 더 땅이 더 널찍널찍하겠죠. 그래서 28기가 밴드에서는 2400MHz의 어떤 널찍한 주파수 밴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굿뉴스죠. 넓은 주파수 밴드를 가졌다라는 거는 우리 도로로 비유하면 2차선이었는데 8차선, 16차선으로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고, 뭐 굿뉴스엔 틀림없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를 쓰고 높은 주파수 영역을 사용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소위 말하는 패트로스, 다시 말하면 신호가 갈 때 감쇄가 뚝뚝뚝뚝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마이크로웨이브와 밀리미터 웨이브를 여기서 제가 쫙 쏘면 마이크로웨이브인 경우에 저기 끝에까지 가도 시그널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데 밀리미터 웨이브인 경우에는 한 여기
중간 쪽에 있는 분한테만 가셔도 이미 시그널 스트렝스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걸 시스템 디자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널찍널찍하게 베이스 스테이션을 듬성듬성 두고 셀의 크기를 널찍하게 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경로 감소에 패스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셀의 레이디어스, 셀의 반경이 작아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기지국을 박아야 된다는 게 5G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요. 특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패스로스가 좀 많이 경로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공학적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나쁜 일이지만 그 물리적인 현상 자체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스펙트럼을 5G에서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28기가 그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의 특징이라 보시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디테일 너무 깊이 물리까지 들어갈 필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주파수의 역수는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고 몇 센티미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전송 관점에서 보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수철 같은 것도 굉장히 촘촘히 감으면 이게 구부러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용수철을 느슨하게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용수철을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유연하게 이제 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동이 진행할 때 마이크로웨이브나 저주파 영역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반사도 하고 회절도 하고 유연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방 바깥에 나가도 제가 쏜 시그널을 받을 수 있고 지하실에 가도 받으실 수 있고 차량 이동하면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주파 영역으로 가면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는 것은 공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축복은 블레싱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정확하게 저기 앉아 계신 분한테 정확하게 핀포인팅을 해서 신호를 쏴주면 그분이 받지만 그분이 약간이 이동하거나 그분이 조금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면 갑자기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하이 프리퀀시 밴드를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테크놀로지로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G 스탠다드나 5G 임플란테이션은 이 모바일 오퍼레이터나 어떤 모뎀 제조사나 이런 데서도 이런 요소를 잘 고려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튼 마이크로웨이브 밴드에 비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에는 챌린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레이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더 많은 밴드를 사용하면 녹색짜리 하나의 밴드에서 노란색까지 있는 2개 밴드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파란색, 빨강색으로 밴드를 키우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이 밴드위스에 비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쉬운 전송 속도를 소위 말하는 초당 전송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밴드위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5G에서는 더 많은 고주파 영역으로 갔다라는 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팩터고요. 두 번째 팩터는 셀 덴시피케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큰 육각형 면적에서는 헥사고널 에리아에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 둘 셋 7개로 쪼갰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7MHz의 밴드를 7명이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1MHz의 밴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처럼 이거를 7개로 쪼개고 나면 굉장히 작은 육각형 영역에 똑같이 7MHz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헥사고널 에리아에 한 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한 명이 7MHz를 사용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셀을 쪼개가지고 그 주파수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의 유저가 익스피리언스하는 전송량, 전송 속도는 쪼갠 수에 비례하겠죠. 물론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간섭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쪼갠 수에 비례하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셀을 덴시파이하고 셀을 잘게 쪼갰으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펙티블리 우리가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걸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스몰 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오퍼레이터, 뭐 KT나 SKT나 뭐 LGU 플러스 혹은 뭐 미국에서는 버라이전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도심이나 굉장히 사용자가 많은 핫스팟 영역에다가 작은 스몰 셀을 테크놀로지를 구축해서 그 스몰 셀에서 그쪽에 이 그림에서 보면 밀집되어 있는 사용자한테 어떤 주파수를 할당해서 데이터 레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당연히 계속 셀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카펙스가 많이 요구되겠죠.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소위 말하는 기지국을 박아야 되는 거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셀 덴시피케이션도 굉장히 프라미싱한 테크놀로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트리키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전송 속도, 데이터 레이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향상시키는 방법. 기본적으로 한 번 보낼 때 한 비트를 보낸 게 아니라 한 번 보낼 때 5비트를 보내고 10비트를 보내고 좋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스펙트럴 이피션시 임프루먼트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술들,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는 매시브 미모라고 해서 많은 수의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안테나. 다시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도 안테나를 굉장히 많이 두고요. 그다음 기지국에서도 지금 여러분 아마 가시다가 보시면 기지국의 안테나가 뭐 한 4개, 한 6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어레이 안테나를 두고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도 많은 안테나를 두어서 소위 말하는 매시브한 인풋 쪽에서도 많은 안테나, 아웃풋 쪽에서 많은 안테나를 사용해서 릴라이빌리티를 향상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지국 사이드에서는 안테나 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테나를 컨트롤하기 위한 뭐 디지털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나 RF 서킷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유저들을 서포트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빔포밍이라 해서 빔을 샤프하게 원하는 유저 쪽으로 쏴주는 어떤 테크놀로지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다양한 빔포밍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또 문제가 에너지 컨섬션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5G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겠는데 폰이 좀 보통 하는 어떤 불만 사항이 폰이 빨리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빨리 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소위 말하는 빔포밍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안테나를 써서 RF나 아날로그 회로가 들어가고 뭐 앰플리파이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회로에서 소모되는 발열량이 크고 에너지가 뚝뚝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스는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좀 쓰다 보면 금방 배터리가 닳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될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IoT 시대를 5G에서 이제 열게 될 IoT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혹은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커넥티비티를 갖는다라는 거죠. 뭐 이 양복에서도 작은 칩셋을 우리가 충분히 둘 수 있고 심지어 뭐 바이오에서도 우리가 먹는 알약 속에 작은 칩셋이 있어서 내시경을 쫙 우리가 뭐 나중에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그거를 전송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다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IoT라는 거에서 굉장히 챌린지가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 이피션시나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 이게 스스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차지해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로 에너지로 동작하는 오퍼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RLLC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울트라 릴라이블 앤 로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동력이 비싸지면 어디로 갔죠? 뭐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거기에서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미래가 되면 이제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된 머신들이 뭐 재봉이나 뭐 나이키 신발도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릴라이빌리티와 레이턴시입니다. 정확하게 안 보내주면 재봉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적시에 0.1, 0.01세컨드에 이 정보가 전송이 안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마감질이나 혹은 용접이나 솔더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하고 릴라이빌리티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한국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고속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는 월마트 트럭이나 뭐 이런 트럭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연료 소모의 큰 부분이 공기 저항인데 그 차들은 거의 1시간, 2시간 혹은 그 이상 동안 몇백 마일을 이렇게 쭉 가는데 그 트럭들이 군집 주행을 해서 공기저항을 첫 번째 트럭은 받겠지만 두 번째 트럭서부터는 공기저항 계수가 극도로 낮아지면 퓨얼 이피션시가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뭐 에너지 컨섬션이나 카본 에미션 이런 데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냐, 5G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속도로에서 보면 어떤 차선은 구급차 전용 혹은 뭐 버스 전용 라인이 있죠. 그것처럼 URLLC 전용 라인,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URLLC 전용 라인을 세팅해서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저브 해두고 실제로 그런 긴급한 서비스가 액티베이트 될 때 저 리소스를 사용해서 URLLC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얼핏 보면 낭비 같지만 실제로 레이턴시가 크리티컬한 상황에 위해서 우리가 뭐 버스 전용 차선이나 구급차 전용 차선을 두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슈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5G 비즈니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G 컴퍼니들을 크게 살펴보시면 일단은 제일 그 소위 말하는 에코시스템의 밸류 체인의 맨 위쪽에 있는 게 모바일 오퍼레이터 혹은 텔코, 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뭐 어떤 이통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뭐 이통 3사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버라이전과 AT&T, T-모바일 해서 세 개의 메이저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터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소위 말하는 장비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 칩셋을 제공해 주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이 폰이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칩셋 메이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칩셋 메이커에서는 뭐 잘 알려진 퀄컴, 스카이웍스, 콜버, 그 다음에 삼성도 엑시노스 칩셋을 액티브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대만의 미디어텍, 그리고 애플에서도 5G 칩셋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텔은 조금 약해지고 있지만 하여튼 인텔에서도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베이스테이션 장비 업체로 KMW나 에이스텍, 서친 시스템, 오이 솔루션, RFHIC 뭐 이런 컴퍼니들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광 네트워크 장비로 다산 네트워크나 HFR, 솔리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열심히 5G R&D를 수행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5G 비즈니스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뭐
좀 주식 투자로 얘기하면 시클릭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새로운 5G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망을 깔아야 돼요. 이게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망을 깔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5G 서비스를 하겠다고 초기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의 불만들이 나오죠. 이거 써보니 요금제 1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망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망을 더 촘촘히 깔고 2차 투자가 일어나고, 한 번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통사 입장에서는 회사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서울이나 부산 같이 대도시서부터 망을 깔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피드백을 보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망을 깔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제가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점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뽑아온 어떤 KMW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높다가,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럴 시점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투자비를 회수해야겠죠. 계속 돈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가가 주춤해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회사들의 주가를 코스피,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코스피 차트와 비교해 봤을 때 한 1, 2년 전에 어떤 주가는 굉장히 좀 올라가는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 장비 회사 5G 컴퍼니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향상되지 않는 시기에는 또 주가가 좀 드랍하고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컴퍼니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5G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5G는 아주 큰 성공이냐? 큰 실패냐? 혹은 절반의 성공이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답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히 하는 말로 홀수 제너레이션은 큰 재미를 못 받고 짝수 제너레이션에서 큰 성공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두 개의 예로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좀 과도한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의 제너레이션 5G에서도 그 중간에 여러 릴리스를 두면서 첫 번째 릴리스는 급하게 스탠다드 표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서비스 한 다음에 좀 부족한 점을 그 다음 릴리스에서 향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도 5G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챌린지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오픈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스몰 셀을 깔려면 사실은 큰 셀을 깔면 반경이 몇 킬로짜리 큰 셀을 깔면 전국에 예를 들면 10만 개를 깔 수 있는데, 반경을 확 줄여버리면 10만 개가 10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만 개 셀을 깔려고 그러면 당연히 단순하게 프로포션하게 따져보면 10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물론 10배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빅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에코시스템에서도 한 번에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생기는 경로 감소의 패스로스와 그 다음에 멀리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셀의 반경을 작게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모빌리티 관점의 챌린지가 있죠. 여기 베이스테이션이 저한테 28기가로 쏘고 있는데 제가 살짝 몸을 틀기만 해도 굉장히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콜 드랍이 일어나서 전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정확하게 빔포밍을 디렉션을 찾아서 제 움직임에 따라서 정확하게 빔포밍을 해줘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5G 쓰시는 분들 중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끊겨, 이거 뜨겁기만 하고 서비스 안 좋아,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될 챌린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인데, 아무리 막 데이터 레이시 좋고 해도 뭐 영화를 3초에 다운로드 받는다 해도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굉장히 큰 데이터 레이스를 서포트할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은 5G 버티컬이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뭐 스마트 빌딩, 그다음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AR, VR 해서 여러분 헤드셋,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오케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새로 구매를 하고 뭔가 니즈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진행들이 있지만 5G는 온고잉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 소개해 주시죠.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5G의 응용처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IoT 뭐 여러 가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5G만 되는 기능을 살린다면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킬러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5G 수요를 이제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5G가 지금까지 빅히트를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뜻과 좋은 챌린지부터 출발했는데 아직은 기술은 고도화되지 않았고, 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팩토리가 실제로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과 서비스 간의 갭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더 향상돼야 돼, 어느 정도 향상돼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3단계나 4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 2단계 정도 자율주행을 아마 그 테슬라나 뭐 혹은 새로 나온 제네시스 같은 테스트 해본 분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4단계로 가면 완벽하게 그런 돌발 상황이나 이상한 상황에서 다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어느 순간이나 어디서나 통신이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그런 면에서 5G가 기술이 충분히 머추하지 않다. 그래서 5G가 정말 더 엄청난 임팩트를 가진 브레이크 트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서비스와 기술적 갭이 브릿지 아웃이 돼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되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술의 발전 또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5G의 미래에 관한 질문 한 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5G 환경에서 이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5G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물론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8기가쪽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3.5기가 밴드,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언라이센스 밴드나 ISM 밴드라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3G나 4G에서 넘어올 밴드까지 이 다양한 밴드위스의 특성, 주파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넓지만
경로 손실이 있고 이쪽은 밴드가 좁지만 굉장히 회절이나 투과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또 편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밴드의 스펙트럼을 잘 쉐어링해서 말 그대로 끊김이 없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나 4차 산업혁명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개런티가 되면 5G는 크게 성공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 챌린지나 어떤 연구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고민이 제가 속해 있는 학계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단 이런 산업체 그리고 이동사 이런 데서 많은 고민과 연구 기술에 대한 어떤 진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는 거는 당장 그런 거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시일은 좀 걸리나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 기쁜 소식도 곧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남은 시간이 하나 정도 더 받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을 좀 주실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 전달 주셨나요?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준에서는 뭐 각국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5G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또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6G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5G가 뭐 흘러가는 기술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좀 늘 그 사실은 기술의 진보는 소위 말하는 비판자들의 이제 비판을 먹고 소화하고 진보하면서 또 이제 진행하는데 6G라 하면 보통은 이제 2030년 이후에 나타날 기술이기 때문에 한 제너레이션이 보통 한 10년 전, 러플리 스피킹 한 10년 정도를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년 전에 서비스하긴 했지만 대충 2020년서부터 5G가 서비스가 됐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초기고 그 5G에서도 중간중간 릴리스라 그래서 표준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6G는 연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는 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뭐 6G가 갑자기 리플레이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G가 충분히 앞으로 몇 년간 고도화돼서 더 파퓰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B2C와 B2B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조금 더 페네트레이션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